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프라인과 벡터 처리, 병렬 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병렬 처리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컴퓨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이 병렬 처리를 이해를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그 분산, 그 클라우드형 그런 프로세싱이나 아니면 클러스터 프로세싱 같은 그러한 고등기술 분야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이제 파이프라인과 벡터 처리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한번 다뤄보고, 마지막에 한번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제 병렬 처리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에서는 이제 산술 파이프라인과 이제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리스크 프로세서에서 이 파이프라인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왜 기존의 시스크보다도 리스크가 훨씬 더 좋은 병렬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과 함께 이 병렬 처리의 또 다른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이 벡터 처리, 벡터 프로세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레이 프로세서들,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슈퍼컴퓨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처리란 무엇이냐?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여러 가지 기능 장치, 펑셔널 유닛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 장치를 가지는 그런 프로세서를 사용해 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 명령어를 수행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병렬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렬 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치는 바로 다중 기능을, 즉 여러 가지 기능 장치를 가지는 그러한 프로세서가 되겠죠. 그런 프로세서, 한 개의 프로세서 또는 두 개의 프로세서 또는 N개의 수많은 프로세서들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처리가 바로 병렬 처리가 되겠는데, 이러한 다중 기능 장치를 가지는 프로세서는 먼저 공통적인 프로세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지스터 그림이 하나 있죠. 여기에는 이제 뭐 물론 어큐뮬레이터도 있고 데이터 레지스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AR 레지스터, 뭐 PC, 뭐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메인 메모리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메모리를 여기 표시를 안 하지만은 이 메인 메모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외부 버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연산을 수행한 여러 가지 연산 그 기능 유닛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하기 빼기를 하는 그런 기능 유닛, 그 다음에 이제 정수 곱셈을 하는 기능 유닛, 로직 연산을 하는 기능 유닛, 쉬프트 연산, 뭐 쉬프트 레프트 라이트 또는 이제 로테이트 레프트, 로테이트 라이트 같은 그런 쉬프트 연산을 하는 그러한 이제 펑셔널 유닛, 인크리멘팅만 하는 그런 이제 펑셔널 유닛, 네, 플로팅 포인트 에디 서브스트레스로 하는 그러한 또 기능 유닛이 있고요.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멀티플라이만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또 기능 유닛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곱셈 전용 그 플로팅 포인트 전용 펑셔널 유닛이 있다면 당연히 나누기를 하는 그런 전용도 있겠죠. 이러한 그 연산 유닛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지스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동시에 이 기능 유닛이 서로 다르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동시에 세 군데다가 레지스터가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세 개의 펑셔널 유닛이 동시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더하기도 수행할 수 있고 쉬프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프로세서를 우리는 다중 기능 장치를 가지는 프로세서, 멀티 펑셔널 유닛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멀티 펑셔널 유닛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동시에 뭐 하나 이상,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또는 n 개의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병렬 처리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까지 병렬 처리에 나온
명령 처리라고 해서 나온 논문의 종류만 보더라도 내가 읽어본 논문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한 200개 정도의 논문이 중요한 논문들이 있는데 물론 병렬 처리에 관한 논문은 거의 뭐 내가 알기로는 거의 10,000 단위 이상의 논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병렬 처리 분야로 10,000명 이상의 박사학위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병렬 처리들은 우리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 플린이라고 하는 교수가 병렬 처리 종류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SISD, SIMD, 그리고 MISD, 그리고 MIMD라고 하는 4가지의 병렬 처리 종류를 분류해놨는데 SISD란 이제 Single Instruction, Single Data Stream, 즉 명령어도 하나고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도 하나인, 즉 한 번에 한 개의 명령어로 한 가지의 데이터 스트림.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은 데이터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쭉 그냥 스트림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데이터 스트림을 갖다가 한 개의 명령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SISD입니다. SIMD 같은 경우는 이제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tream 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역시 하나의 명령어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 스트림이 멀티플,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 여기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펑션 유닛으로 온다. 그러면 데이터 스트림 하나가 각각 하나씩의 펑션 유닛을 사용한다. 그러게 되면 이건 SISD겠지만 만약에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이 아니고 2개 이상, 뭐 3개, 4개 데이터 스트림이, 예를 들면 데이터 스트림 A는 요 펑션 유닛과 요 펑션 유닛, 요 펑션 유닛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그러게 되면 또 다른 데이터 스트림 B라고 하는 것은 요 펑션 유닛과 요 펑션 유닛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2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명령어가 다르죠. 멀티플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MIMD라고 부릅니다. 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tream 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일한 명령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shift 명령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스트림이, A, B 스트림이 연속적으로 처리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SIMD라고 그러고, 물론 이런 경우에는 프로세서가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서예요. 프로세서가 많은데 그 프로세서들이 수행하는 명령이 똑같은 한 개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똑같은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때 처리하는 데이터의 스트림이 한 개냐 아니면 여러 개냐. 프로세서가 이렇게 한 개라면은, 여기 보인 것처럼 한 개라면은 SIMD겠죠. 하지만은 프로세서가 이러한 프로세서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프로세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하나, 둘, 뭐 세 개, 네 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SIMD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프로세서는 똑같은 명령을 수행합니다. 더하기면 더하기. 똑같은 명령을 수행하고, 따라서 데이터 스트림이 넘어갈 때는 이렇게 덧셈기 하나로 넘어가겠지만은 이 스트림 자체가 각각 프로세서, A 프로세서, B 프로세서, C 프로세서, D 프로세서에 각각 다른 스트림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SIMD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 데이터 스트림들이 수행되는 명령어들이 다 다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MIMD가 되는 것이죠.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컴퓨터에 따라 가지고 SISD로 동작하는 컴퓨터가 있고 SIMD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컴퓨터가 있고, 이 방식은 뭐 처음에 컴퓨터 만들 때부터 이렇게 동작하도록 정해지는 거예요. 그 설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MIMD로 설계된 컴퓨터는 MIMD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그런 이제 방식으로서 MISD라는 게 있어요. Multiple Instruction Single Data Stream. 수행하는 명령어는 여러 가지를 수행하는데 한 개의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병렬 처리 머신 중에서 MISD의 경우는 뭐 상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SIMD이거나 아니면 MIMD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이 뒤에 가게 되면은
뭐 슈퍼컴퓨터를 보겠습니다만은 슈퍼컴퓨터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 병렬 처리 종류를 따지게 되면은 SIMD이거나 아니면 MIMD인 거예요. SIMD이거나 아니면 MIMD. 그런데 이러한 이제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프로세서들이 그 데이터를 스트림을 처리할 때 데이터 연속적으로 쭉 오는 게 스트림이라고 했죠. 이 스트림을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한 번에 한 클럭에 뭐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느냐, 아니면 한 클럭에 여러 개의 명령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한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학부과정에서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병렬 처리의 방법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프라이닝. 요거는 이제 명령어와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 단계로 다단계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인데 뭐 다단계 판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한 클럭에 여러 개의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그 명령어가 단계적으로 차례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 처리되기 때문에 이것 병렬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방식 중에 하나죠. 한번 이러한 이제 파이프라이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그 어레이가 있고 각각 어레이 인덱스는 이제 뭐 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N까지 가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가 연산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A하고 B를 곱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연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연산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단 A하고 B를 곱하려면은 A 값, 예를 들면 이제 I 인덱스가 1이라고 그러면은 A1의 값을 R1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B1의 값을 R2에 먼저 집어넣어야겠죠. 두 개 레지스터에다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R1하고 R2의 값을 곱해가지고 또 다른 레지스터 R3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C는 요 더할 C 인덱스는 어차피 곱하기가 끝나야지만 이제 C를 더할 수 있으니까 R4라는 또 다른 레지스터에 집어넣습니다. 자, R3에 지금 곱셈 결과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R3하고 R4를 더해가지고 R5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곱셈이 수행되려면은 A하고 B의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R1하고 R2에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R1하고 R2를 곱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C 값을 R4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동시에. 그리고 R3하고 R4를 더해가지고 R5를 집어넣는데 자, 그러면은 이때 R1하고 R2는 요 순간에는 쓸데가 없죠. 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 값하고 B 값을 곱해야 된다. 그렇다면 R1하고 R2에 집어넣고 먼저 근데 곱셈을 해요. 그 다음에 R3에 결과를 보내겠죠. 그 다음에 R4를 가져와서 덧셈을 해가지고 R5로 보냅니다. 그럼 먼저 이제 R1하고 R2에다가 A1하고 B1을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A1하고 B1을 곱하는데 곱하고 있을 때는 R1하고 R2에는 다른 값을 또 넣을 수가 있죠. 그 사이에 요 두 개 값을 가져다가 곱셈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차피 A1에 하고 B1에 대한 곱하기가 끝나면은 A2하고 B2를 어차피 가져와서 또 곱셈을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요 A2하고 B2를 갖다가 R1하고 R2에 갖다 놓는 겁니다. 곱하기 하는 도중에. 즉 곱하기와 그 다음에 R1하고 R2에다 데이터를 로드하는 걸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곱셈 결과가 R3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R3의 값과 그 다음에 R4의 값을 갖다가 더해야 되는데 R4는 C1이죠. 예, 그러니까 곱셈을 하는 동안에 C1을 가져올 수 있어요. 동시에. 왜냐하면은 R3하고 R4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이 곱셈을 해서 R3로 보내는 동안에 R4에 영향을 받는 거 없죠.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두 번째 클럭 펄스에서는 A2하고 B2를 갖다 로드하고 A1하고 B1을 곱하고
C1을 로드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클럭에는 자 곱셈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덧셈을 하면 되죠. 그래서 A1 곱하기 B1을 한 결과하고 C1을 갖다가 더해요. 그래서 알파5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알파5에 집어넣은 사이에 R3에다가 그 전에 가져왔던 A2하고 B2의 곱셈을 갖다가 R3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C2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A2하고 B2를 갖다가 곱셈을 요 덧셈을 하는 동안에 R5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서는 지금 덧셈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 그 다음 걸 갖다 곱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C2 그 다음에 사용할 C2를 갖다 가져오는 겁니다. 역시 그 사이에 R하고 R2가 비어있죠. A3, B3 가져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세 번째 클럭에서도 로드와 곱셈과 그래 로드 그래 덧셈 한꺼번에 할 수 있죠. 네, 각각의 펑션 유닛, 멀티플라이라는 펑션 유닛과 애더라는 펑션 유닛 그리고 로드를 하는 펑션 유닛이 동시에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렬 처리죠.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연속된 연산을 쭉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클럭 3에서도, 클럭 4에서도, 클럭 5에서도, 클럭 6에서도, 클럭 7에서도. 만약에 데이터가 이제 인덱스가 1부터 예를 들면 7까지다. 여기 이제 안 써있네요. 예를 들면 이게 쭉 가가지고 점점점점 해가지고 7까지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데이터는 A7, B7, 그다음 C7이겠죠. 예. A5 곱하기 B5 더하기 C5 즉 요 더하기를 수행하는 동안에 그 다음 거 A6, B6를 곱셈을 하고 그 사이에 A7, B7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C6 가져오죠. 그 다음 클럭 여덟 번째 클럭에서는 더 이상 가져올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로드는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요 값에 대한 곱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C7 가져오죠. 그 사이에 그 전에 A6, B6 곱셈한 결과 여기 있는 결과와 그 다음에 C6 로드된 거 갖다가 더하죠. 결과를 냅니다. 마지막 그 클럭에서는 이제 A7, B7의 결과 그리고 C7을 더한 결과 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홉 번째 클럭에서 이제 모든 연산이 끝나게 됩니다. 인덱스가 1부터 7까지일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클럭 1에서는 A1, B1 로드만 했어요. 그리고 클럭 2에서는 A1 곱하기 B1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A2하고 B2를 로드하고 C1도 로드했어요. 그러니까는 동시에 요 펑션 유닛하고 그 멀티플라이하고 그다음 로드하는 그런 펑션 유닛 두 개가 동시에 동작했죠. 그러니까 여기 병렬 처리가 이미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클럭부터는 어때요? 로드하는 것과 곱셈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더하는 것이 동시에 다 수행됐죠. 이런 경우로 갖다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다 찼다고 얘기합니다. 펑션 유닛이 로드하는 거, 곱셈하는 거, 덧셈하는 거 이 세 가지 펑션 유닛인데 이 펑션 유닛이 다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움직이고 있다. 이거 갖다 우리가 꽉 찼다고 합니다. 이 경우를. 그래가지고 쭉 수행하는 게 클럭 3, 클럭 4, 클럭 5, 클럭 6, 클럭 7까지는 이 파이프라인이 다 꽉 차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데이터가 다 이제 로드가 되고 나면은 그래 차례차례 이제 파이프라인이 비기 시작하죠. 이래서 마치 무슨 뭐 이게 파이프에서 이만한 큰 파이프에서 차례대로 뭔가 밀려오면서 차례대로 수행되는 그런 모양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 모양 갖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에서 동작하는 이 펑션 유닛들 즉 로드하는 펑션 유닛, 멀티플라이 하는 펑션 유닛, 덧셈하는 펑션 유닛 이런 펑션을 갖다가 수행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각각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우리는 세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로드하는 세그먼트, 곱셈을 하는 세그먼트 물론 여기서 이제 로드도 한 번 더 하죠. C에 대해서. 그래서 덧셈을 하는 세그먼트 그래서 세그먼트가 3개가 들어있고 각각의 세그먼트가 클럭 1에서는
세그먼트 1만 사용되고 있고, 잠깐 지우겠습니다. 클럭 1에서는 세그먼트 1만 사용되고 있고, 클럭 2에서는 세그먼트 1하고 2가 사용되고 있고, 클럭 3부터는 세그먼트 1과 2와 3가 다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모든 세그먼트가 다 사용되는 경우를 갖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이 다 찼다 또는 꽉 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럭 3부터 7까지는 파이프라인이 꽉 차면서 한 번에 동시에 이 세 가지 기능을 갖다 다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 쓰지 않았다면은 i는 1부터 7까지 이 동작을 수행할 때 동작 하나, 동작 둘, 동작 3 가까이 인덱스 1에 대해서 3번 클럭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2에 대해서 또 3번 클럭이 지나가고, 3에 대해서 또 3번 클럭이 지나가고, 즉 한 인덱스마다 연산하는데 3개의 클럭씩 필요하다고 그러게 되면은 7까지 가려면 총 몇 개예요? 3 곱하기 7, 즉 21 클럭이 필요합니다. 클럭이 필요한 거예요. 예, 큰맘 먹고 이거 태블릿을 샀는데 글씨가 생각보다 잘 안 써지네요. 그렇게 편하지 않네요. 21 클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세그먼트마다 놀고 있는 세그먼트를 없이 다 각각의 펑션 유닛이 돌아가도록 차례차례로 데이터를 갖다 연속적으로 주면서, 이게 데이터 스트림이죠. 하나의 A라는 데이터 스트림, B라는 데이터 스트림, C라는 데이터 스트림이죠. 이게 그런 스트림이 차례로 지나가면서 처리하게 되면은 클럭이 몇 개 필요했어요? 1, 2, 3, 4, 5, 6, 7, 8, 9 9개 클럭은 필요했죠. 즉 원래 차례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수행할 거면은 총 21 클럭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파이프라인 하게 되면은 단지 9클럭만 필요해요. 9클럭. 그래도 타블렛이 낫네. 9클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빨리 수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의 장점이에요. 가지고 있는 펑셔널 유닛을 갖다가 최대한 동시에 사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세그먼트는 세그먼트 1, 세그먼트 2, 세그먼트 3는 각각 다른 그런 이제 데이터가 갖다 처리가 되는 것이죠. 각 세그먼트가 동시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럴 때 병렬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펑셔널 유닛이 여러 개 있는 그러한 CPU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의 수행을 갖다 굉장히 빨리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별도로 뭐 프로세서나 코어를 뭐 멀티 코어로 쓰지 않더라도 한 개의 코어 한 개의 CPU만 가지고도 충분히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렬 처리 그러게 되면 반드시 멀티 코어여야 된다, 아니면 멀티 프로세서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웬만한 병렬 처리 컴퓨터들은 다 그 각 여러 개의 프로세서 쓰고 있고, 그 각각의 프로세서들 안에 또 세그먼트별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파이프라인 동작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 동작을 하는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코어도 여러 개고 프로세서 여러 개. 이런 프로세서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예를 들면 인텔 코어 i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i3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2개고, 그리고 이제 i5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고, 그래 i7 같은 경우에는 8개고 6개나 8개, 요새 이제 12개까지도 늘어나는데, 그런 식으로 코어가 많잖아요. 근데 각각의 그 코어들이 또 하나하나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한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비해서, 옛날 싱글 코어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없던 시절에 비해서 같은 프로세서를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느끼고 있겠지만은 왠지 최근 몇 년 사이에 CPU의 클럭 값이 그렇게 증가 안 하죠. 예, 클럭 값이 한때는 뭐 1.7기가에서 1.9기가, 2.0기가, 2.3기가, 2.5기가, 뭐 2.7기가, 3.0기가, 뭐 3.2기가, 뭐 3.4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별로 클럭이 안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클럭을 올리는 거는 물리적으로, 예,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나 벡터 처리를 사용해 가지고 같은 클럭의 프로세서를 더 효율을 높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클럭을 높이는 데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의 CPU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럭 주파수는 그렇게 뭐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다 우리가 도식적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펑셔널 유닛별로 수행하는 그러한 이제 단계를 우리가 세그먼트라 얘기한다면은, 그리고 그 세그먼트가 하나의 CPU에서 뭐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면, 예를 들면 S1, S2, S3, S4라고 하는 4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게 되면은, 뭐 데이터는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세그먼트 1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다음 레지스터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 레지스터의 값이 다시 그 다음에 세그먼트에 입력이 될 것이고,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한 레지스터의 출력이 그 다음 세그먼트에 입력이 되죠. 역시 한 레지스터의 출력이 다음 세그먼트에 입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들로 연결된 그런 세그먼트들이 쭉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4개의 세그먼트를 가지는 4 세그먼트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우리가 동작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본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태스크가 지금 수행해야 될 태스크가 6개다. 뭐 어레이 엘리멘트가 6개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6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태스크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태스크가 세그먼트 1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T1에 들어와요. 그럼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R1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T1에 해당하는 결과가 그 다음에는 S2, 다음 클럭에 S2로 들어가겠죠. 그 사이에 S1에는 다음 태스크 S2, T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1에는 T2가 있고 S2에는 T1이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T1, 여기 지금 T2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클럭에는 S2에서 T1이 처리되고 나면 레지스터 R2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S3로 가겠죠. 그 다음에는 T1 여기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T2는 R1을 거쳐가지고 S2에서 처리가 되고 있겠죠. 그 사이에 동시에 다음 태스크인 T3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S3에는 T1이, S2에는 세그먼트 2에는 T2가, 그리고 세그먼트 1에는 T3가 동시에 같은 클럭에서 클럭 3에서 동시에 수행되고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S4가 비어있죠. 한 클럭이 더 지나고 나면은 이번에는 T1이 일로 오고, T2가 일로 오고, T3가 일로 오고, 그리고 새로운 태스크인 T4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T4에서 네 번째 클럭에서 세그먼트가 닫혀야 되는 것이죠. 이 경우가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꽉 찼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럭 5에서도 클럭 6에서도 파이프라인 4개의 세그먼트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태스크가 병렬로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4개의 프로세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6가 마지막 태스크다. 그러면 그 다음 클럭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들어올 태스크가 없죠. 그러니까 S1이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T6, T5, T4가 수행되고 또 클럭이 바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T4가 끝나고 T6, T5가 세그먼트 3, 4에 가게 됐고, 또 그 다음 클럭에는 그다음에 이제 T5가 처리가 끝났으니까 T6가 남고, 그 다음 클럭에서는 T6도 끝나가지고 6개의 태스크가 다 끝나겠죠. 이랬을 때 만약에 한 개의 태스크가 차례차례 수행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태스크가 수행되려면은 타이밍이 클럭이 T1이 들어와가지고 S1에서 처리되고, 그
근데 S2에서 처리가 되고 S3에서 처리가 되고 S4에서 처리가 되고 이러면은 한 태스크마다 4개 클럭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 태스크가 6개다. 그러면 6, 4, 24. 즉 총 24개의 24개의 클럭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총 몇 개의 클럭이 필요했죠? 중간에 병렬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병렬로 처리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병렬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클럭은 1부터 9까지입니다. 즉 24개의 클럭이 필요한 상황에서 9개의 클럭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이프라인 효율이 이 컴퓨터의 처리 효율이 높아지겠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이프라인 효율을 나타내는 간단한 식이 있습니다. 예. K는 세그먼트의 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S1, S2, S3, S4가 있으니까 4개의 이제 세그먼트가 있겠죠. 그리고 N은 태스크의 수입니다. T1, T2, T3, T4, T5, T6 6개의 태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TN은 각 태스크를 완료하는 시간, 즉 이 S1, S2, S3, S4에서 태스크가 수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TP는 클럭 사이클 시간이에요. 한 클럭이 차지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하나의 그 태스크마다 우리가 최대로 볼 수 있는 효율은 모든 태스크들이 완료되는 시간, 이 부분이 전부 다 똑같다고 치면은 그러면 파이프라인 효율은 전체 그 태스크에 대한 클럭 사이클의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세그먼트에서 그 클럭 시간에다가 태스크 개수만큼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세그먼트에서 머무는 시간만큼이 걸리겠죠. 그래서 KTP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스크를 다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는 1부터 9까지겠죠. 예. 거기에다가 하나의 클럭 사이클 시간을 나누게 되면은 KB가 되는 거죠. 최대한. 맥시멈 K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KB가 되지 않고 여기 보는 것처럼 24분의 9 정도 4개의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4분의 9 정도 해가지고 대략 뭐 한 2.56 정도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태스크의 각 그 타이밍에 모든 태스크가 다 꽉 차 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동시에 처리되는 병렬 처리의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이 파이프라인 효율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빌 수밖에 없어 이거는요. 여기 데이터가 더 이상 없고 여기 데이터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 공간 때문에 파이프라인 효율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태스크가 6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 태스크가 T1에서 T6까지가 아니고 T1부터 예를 들면 T100만까지다. 이렇게 태스크가 무지하게 길다 그러게 되면은 그러면 앞에서 조금 낭비되는 거, 뒤에서 조금 낭비되는 거는 이거는 거의 영향을 못 주죠. 그런 경우에는 이 효율이 거의 뭐 이 N에 가깝다. 즉 K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그먼트 4개면은 거의 4배로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도 되겠죠. 세그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그먼트의 개수가 맞으면 K니까 그만큼 최대 효율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세그먼트를 많이 나눌수록 파이프라인을 수행하게 되면은 더 짧은 시간 내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태스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은 세그먼트의 개수에 가까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인텔 코어 시리즈도 그렇고 AMD 뭐 CPU도 그렇고 뭐 자일로그 CPU도 그렇고 이런 CPU들은 최대한의 이 파이프라인 효율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그먼트를 가급적 잘게 자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태스크들을 많은 태스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이프라인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프로세서들이에요. 그런 프로세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짤 때 포르풀 돌린다. 그럼 포르풀을 갖다 가급적이면 많이 돌리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10번 돌리고 또 포르풀 또 10번 돌리고 또 포르풀 10번 돌리고 하는 것보다 그냥 포르풀 30번 돌리는 게 나은 거예요.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즉 프로그램을 짤 때에도 이런 파이프라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은 훨씬 더 똑같은 일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훨씬 남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 구조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만 그래서 포로풀 갖다가 여러 번 나눠가지고 돌리는 것보다 한 번에 프로풀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예를 들어 포로풀 갖다가 한 번에 다 돌리는 게 좋은 거는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거나 대학원 과정에서 얘기할 건데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컴파일할 때 아예 프로세서별로 로드 밸런싱에서 나눠주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포르프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포르프를 갖다가 각각의 프로세서에 나눠져 버립니다.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각각의 코어에 나눠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포르프가 분산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동작이 어떤 식으로 돼가지고 효율적인지를 알려면은 컴파일러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우리 학과에서 안 하고 있는 분야죠. 예. 그리고 컴파일러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런 컴파일러를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병렬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병렬 소프트웨어를 갖다 만들고 싶다면은 이렇게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병렬 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에서 입력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구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료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짜야지만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짤 수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얘기하는 이런 이제 병렬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아니면 클러스터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료 구조 알고리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공부 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대충 배웠다 해가지고 자료 구조 알고리즘은 뭐 대충 해도 되는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대충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스스로.